부모가 채권 채무 사실을 알게 되면서 깜짝 놀라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걸 해보면서 얻어낸 결론은 결국에는 돈은 사람이 준다라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채권 추심하는 백박사TV의 백우현 팀장입니다. 네, 우리 채권자께서 누군가에게 돈도 빌려주고 사기도 당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채무자한테 돈을 받는 방법 중에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흔히 보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뭐 집행관들이 막 집에 쳐들어와 가지고 이런 뭐 TV나 냉장고나 세탁기 이런 가재도구에 막 빨간 딱지 붙이는 장면들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들 보셨을 건데요. 이게 법률적인 용어로는 유체동산 압류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유체동산 압류가 채권자가 사전에 법률 지식 없이 진행했을 때 가장 많이 실패하는 강제집행이 유체동산 압류입니다. 그래서 이 유체동산 압류를 진행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 건지, 또 채무자별로는 어떨 때 우리가 유체동산 압류를 진행해야지만 채권자의 목적인 돈을 회수하는데 성공할 수 있는 것인지 제가 가볍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체동산 압류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볼 건데요. 유체동산 압류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우선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유체동산 압류의 장점과 단점 어떤 게 있을까요? 엄청난 심리적인 압박에 있습니다. 우리가 채무자 입장에 좀 대보자고요. 내가 살고 있는 거주지, 이 집에 우리 와이프하고 애들하고 이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샌가 예고도 없이 집행관이 문을 막 개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드리면서 저 법원에서 나왔는데요. 네, 백우현 씨 계시죠? 백우현 씨 계십니까? 법원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막 문을 막 이렇게 두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까 집행관이 막 들어오면서 법원 집행 나왔습니다. 라고 이제 법원 공무원증을 보여주면서 집에 있는 유체동산 뭐가 되겠습니까? 뭐 TV, 냉장고, 세탁기, 또 우리도 아이들 컴퓨터, 뭐 피아노 이런 거에 막 딱지를 붙이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인 기준으로 했을 때 이런 상황이 오면 굉장한 심리적인 압박감이 받겠죠. 만약에 채무자가 아파트에 산다고 했을 때는 뭐 개문하는 현장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개문할 때 막 이렇게 막 열쇠를 따는 소리들 좀 드리고 그러면 옆집에서 막 튀어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막 손가락질 막 하는 아줌마들도 있어요. 야, 저 집 뭔가 문제 있나 보다. 이렇게 뭐 망신스러운 상황들도 발생하기도 하고, 그래서 채무자들이 굉장한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끼는데요. 보통 채무자들이 우리가 문을 개문해서 들어갈 때 가장 큰 압박감을 느끼고요. 보통 그 상황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집행관이 나가서 문 두드려보고 잠겨 있으면 2차에 개문 준비해서 열쇠 공하고 증인 2명 입회해서 강제 개문해서 들어가는데, 채무자 집에 딱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때 딱지를 붙이면서 합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채무자가 가장 쪽팔리고 심리적인 압박을 느끼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 시점이 넘어가게 되면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압박의 강도가 조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집행했을 때 그때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끼는 채무자를 상대로 해서 잘 타협하고 잘 협의해야지만 채권 추심을 성공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하지만 유체동산 압류의 또 단점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이 단점은 우리가 실제로 딱지 붙이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뭐 집안에 있는, 채무자 집안에 있는 가재도구, 그러니까 냉장고, TV, 세탁기 이런 것들을 붙이는데 실제로 요즘에 중고 시세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강남의 30평대 아파트 우리가 딱지 붙이러 들어가 보면 보통 한 20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뭐 안 좋은 집은 100만 원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집행한 이후에 집행관 사무실 집행관이 이 감정평가액을 정하게 되는데요. 이 TV를 600만 원, 700만 원 아니면 돈 1000만 원짜리 TV를 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 중고 물품에 대한 이 경매 가액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벽걸이 TV 막 50인치, 60인치 화면들도요. 실제로 20만 원, 30만 원 정도밖에 감정가액이 책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온 집안에 있는 냉장고, TV, 에어컨, 세탁기, 전자레인지, 뭐 김치는 다 붙여봤자 200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채권자가 유치동산 압류로 인해서 이 물건을 경매로 넘긴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채권자 손에 들어오는 경우들은 금액이 엄청 소액이거나 아니면 경매업자들이 채무자 물건들을 잘 사가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채권자들께서 채무자 거주지의 유치동산 압류를 신청하려고 그러면 비용들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접수할 때 들어가는 집행관 예납금이 있고요. 보통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 이후에 1차에 문이 열려 있거나 문을 열어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2차에는 우리가 강제개문을 준비해서 가야 되거든요. 강제개문 준비할 때는 우선 열세공 불러야 되겠죠. 또 채권자와 채권자 대리인 말고 이해관계인이 아닌 제3자 증인 2명을 입회해야 되는데 그 증인 2명 입회하는 비용도 들어가겠죠. 계문에서 딱지 붙일 때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또 이후에 경매기일 때 이 비용이 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납금 한 40만 원, 뭐 계문할 때 한 3, 40만 원, 또 이게 2번 한다 그러면 또 합해서 한 100만 원, 이게 130만 원, 140만 원을 우리가 집행으로 써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 주머니에 넣는 돈은 한 200만 원이 채 안 될 수 있다. 이런 경우들 때문에 유치동산 압류를 매우 신중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치동산 압류는 이 어떠한 강제 집행하고 다 비슷합니다. 채무자 상황에 맞게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제가 어떨 때 어떤 채무자가 유치동산 압류했을 때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좀 우리가 세분화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면요. 첫 번째는 채무자가 부모님 집에 얹혀 살거나 했을 때 유치동산 압류는 매우 효과가 있는 편입니다. 예를 들면 뭐 채무자가 20대, 30대 이런 젊은 나이인데 부모 집에 얹혀 산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유치동산 압류에 대한 근거는 초본상 주소지를 근거로 해서 유치동산 압류를 신청하거든요. 초본상 주소지가 부모랑 같이 거주하고 있다는 경우에는 유치동산 압류했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요? 그 집에는 누가 살고 있겠습니까? 채무자랑 부모가 살고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계문을 하고 들어갔을 때 부모가 채권 채무 사실을 알게 되면서 깜짝 놀라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우리에게 야, 우연이가 빚이 있다고요? 이게 빚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해서 현장에서 부모가 대의 변제하는 건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채무자 나이가 좀 어리거나 채무자가 나이가 어린데 채무자가 부모와 같이 거주한다라고 하면 유치동산 압류를 적극적으로 시도해 볼 만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채무자가 결혼을 해서 와이프랑 같이 살고 있을 때, 가족하고 같이 살고 있을 때가 중요합니다. 이때는 유치동산 압류를 매우 신중하게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 법에는 배우자 우선 매수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 집이 우리 집이라고 예를 들어 설명 좀 드려볼게요. 저랑 우리 와이프랑 우리 애들하고 살고 있는데 제가 채무자인데 저한테 돈 받으려고 채권자가 유치동산 압류를 저희 집에 신청하면요. 이 안에 있는 물건들은 저의 단독 소유가 아니라 배우자인 배우자와 공동 소유다라고 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배우자 우선 매수권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돈을 받으려고 저한테 추심을 진행하고 집행을 진행하게 되면요. 배우자인 저희 와이프는 이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배우자 단독 소유가 아니고요. 저와 배우자의 공동 소유니까 이 경매 물건에 대해서는 제가 배우자 우선 매수권을 신청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유치동산 압류로 인해서 우리가 한 최저 감정가액이 200만 원이라고 하면 저의 배우자가 100만 원만 내고 이 물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해서 진행했는데 그 채무자의 배우자가 배우자 우선 매수권을 사용하면서 최저 감정가액의 반의 금액을 살 수 있게 되었고 그러면 우리는 200만 원 중에 100만 원만 가져올 수 있는 거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배우자 우선 매수권으로 배우자가 사간 물건들은요 추후에 우리가 집행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이 물건들을 또 집행하고 싶거나 했을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뭐 다른 데로 이사 간다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만약에 채무자가 이 A 주소지에 있다가 B 주소지로 이사 간 거를 우리가 확인했어요. 그래서 그 이사 간 주소지에 또 동산 압류를 신청하게 되면 그때는 채무자가 대응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아, 내 와이프가 그때 당시에 배우자 우선 매수권을 사용해서 이 품목에 대한 거는 집행이 안 됩니다라고 제출해버리면 집행관 사무실에서 집행을 불능 처리하는 경우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채무자가 와이프랑 함께 거주하고 있다라고 하면 단순히 심리적인 압박을 주기 위해서는 들어가도 되지만 그 외적으로 우리가 뭐 돈을 좀 받아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섣불리 진행하게 되면 배우자 우선 매수권으로 인해서 오히려 회수가 매우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요. 또 세 번째는 요즘에는 뭐 서울도 그렇고 지방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이 풀옵션 집 원룸 많습니다. 근데 채무자의 초본상 주소지를 딱 보니까 여기가 뭐 주상복합 풀옵션 원룸집이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 보통 이 원룸집을 들어가 보면 TV, 냉장고, 세탁기가 다 풀옵션으로 임대인 소유가 돼 있는 경우들이 있고요. 렌탈 계약을 통해서 이 소유권 자체가 이 렌탈사에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섣불리 동산 압류를 진행해버리면 집행비용 날라가고요. 또 계문했을 때 계문비용도 허비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유치동산 압류를 진행하기 전에 이 초본상 주소지가 원룸이나 뭐 풀옵션 오피스텔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사전에 뭐 관리사무실이나 이쪽에 방문하셔서 이 집이 풀옵션 집인지
아니면 원룸 형태로 되어 있는 건지 꼭 사전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지만 우리가 이 아까운 집행 비용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치동산을 해보신 채권자들은 알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유치동산을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 뭐 예를 들면 3천만 원, 5천만 원 이런 채권들을 오롯이 다 받아낼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유치동산 압류로 인해서 채무자를 좀 더 압박하고 또 채무자랑 협상 테이블에 올랐을 때 좀 더 유리한 고지에 앉기 위해서 유치동산 압류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유치동산 압류를 진행할 때는요. 꼭 유의하셔야 될 게 내가 들어가는 집행비용, 예납금 있을 거고 열세공 비용 있을 거고 또 뭐 증인 입회하는 비용 대비해서 우리가 유치동산 압류를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의 이득을 볼 수 있는 건지 사전에 꼭 조사하시고 고민해 보셔서 진행하셔야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동산 압류해보면 위장 전입되어 있는 경우 너무나 많습니다. 초본상 주소지는 A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A의 집행을 신청했어요. 그래서 예납금도 내고 열세공도 불러서 증인도 불러서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했더니 그 집이 빈집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구연한테 압류를 신청하기 위해서 했는데 거기에 뜬금없이 홍길동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위장 전입되어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채권자는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집행관 사무실에 얼른 얘기해야 됩니다. 집행관님, 이 상대방이 위장 전입되어 있다는 내용에 대한 집행불능 조서를 신청할 때니 빠르게 발급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이 집행불능 조서에는 집행관의 의견이 남게 되어 있는데요. 배구연 채무자 상대로 집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실제로 이 거주지에는 배구연이라는 사람이 살지 않고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사는 것이 확인되어 집행이 불능되었다라는 의견들이 나오는데 이 집행불능 조서가 우리한테는 굉장한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어떤 강력한 무기가 될까요? 채무자가 위장 전입되어 있던 내용들은 첫 번째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강제징팩 면탈죄로 우리가 고소를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민사사건은 형사적으로 우리가 사기죄나 이런 부분들을 엮을 수 없다고 판단이 돼서 우리가 민사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집행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채무자가 위장 전입되어 있다 그러면 포기할 게 아니고 위장 전입되어 있으니까 이 채무자를 형사적으로 강하게 엮을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하시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진행하셔야 되겠죠. 근데 일반인이 진행하기에는 이 주민등록법 위반이나 강제집행 면탈죄를 고소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권 주심을 저처럼 전문적으로 하고 또 위장 전입에 대한 강제집행 면탈이나 주민등록법 위반이라 저는 얼마나 많이 고소하고 고발을 해서 돈을 받아봤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험이 많은 담당자를 선택해서 꼭 진행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겁니다. 유치동산 압류 어떻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채무자 입장에 대보면 야 우리 집에 딱지 붙이고 야 이거 어떻게 살지? 이런 마음이 들겠지만 채무자들은 딱지 붙여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채무자들이 너무나 많고요. 또 배우자 우선 매수권이나 위장 전입을 통해서 이 채무를 면탈하려고 하는 행위들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유치동산 압류 진행하기 전에 채권 추심에 대한 경험이 많고 또 유치동산 압류 집행을 해본 경험이 많은 담당자를 잘 선택하셔서 채권 추심의 기회는 한 번뿐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요. 꼭 진행하실 때는 심사숙고해서 신중하게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유치동산 압류하실 때 주의할 점, 또 채무자의 상황별로 진행해야 되는 건지, 또 채무자가 위장 전입되어 있을 때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 건지 가볍게 말씀드렸고요. 또 제가 영상에 못 담은 내용들, 또 궁금하신 내용도 있으시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화하시는 데 돈 들어가는 거 없습니다. 항상 상담은 무료 상담이니까 편하게 전화하시고 그 내용도 부족하다 라고 하면 저희 사무실에 편하게 오셔서 차 한잔 마시면서 대화하면 또 우리 채권자들이 궁금한 내용들은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릴 준비는 언제든지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먼저 들어가 보고요. 추후에 좋은 주제, 좋은 내용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